이번 주제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심채경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약간 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한 게 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사랑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펼치보다 보니까 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아,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또 되물으셨어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아직 지금 똑같았나요?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 찾고 계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다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김영하 네네.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럼 그냥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맞아요. 있는 네.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땐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그 얘가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들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 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원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예. 잘 몰랐다고. 지금 널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렇겠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맞아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사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게 더 정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에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할머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이 피게티가 본 거예요. 쿠르베가 오노레드 발자크,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탕달이에요. 헨리포드. 주일 마자랭, 찰리 채플린 디카프리오, 그냥 밀레나 홍거가 있고 빅토르 위고예요. 그래서 김명화 선생님께서는 네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려요? 누가 떠오르셨는지.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자크. 오노레드 소설가.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예, 저서가.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썼어요, 그 단편도 와중에.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뭐.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아인가요? 아니요. 그 탕하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인가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야죠. 영화 주인공이네.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국까지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아,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가능 사업 차야. 또 다른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아,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근데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포르쉐 매장에 간대요. 빨간 포르쉐 예쁜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 달라고.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포르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네.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었을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해주고.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아.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글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귀족이죠.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혼자. 넣은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쓱.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네,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